엄마는요, 짐덩이래요. 7살 손주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을 때 67의 시어머니는 감자를 깎던 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칼날이 엄지를 스치고 붉은 피가 하얀 감자 위로 번졌지만 이 사람은 아프다는 말 대신 손을 앙치마에 감싸쥐었을 뿐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손주가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걸까요? 이 이야기 끝에 한 통의 전화가 모든 오해를 풀어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그로부터 10달 전이었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내외 그리고 7살 손주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오래전에 먼저 보낸 뒤 혼자 경기도 의정부의 작은 빌라에서 지내다가 아들이 같이 살자고 손을 내밀었을 때 이 사람은 이틀을 망설이고 사흘째에 짐을 쌌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짜리 빌라를 뺀 돈은 고스란히 통장에 넣어두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야기의 한 축이 됩니다. 매일 아침 5시면 이 시어머니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엌 불을 켜고 전기밥솥의 예약 상태를 확인하고 된장찌개 국물을 먼저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는 6시 반 전에 밥상을 차려놓는 게 이 사람이 스스로 정한 규칙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 준비로 바쁜 걸 알았기에 한 가지라도 덜어주고 싶었던 거지요. 밥솥 뚜껑을 여는 순간 올라오는 쌀밥 김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이 사람에게는 그게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일과는 손주 등원 준비였습니다. 아들은 출근이 이르고 며느리는 화장실에서 나올 시간이 빠듯했기 때문에 손주를 깨우고 세수시키고 옷을 입히는 건 늘 할머니 몫이었습니다. 양치컵에 물을 받아주면서 손주의 이마에 손등을 대보는 게 버릇이었는데 아이가 유치원에서 감기를 달고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일상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새벽에 눈 뜨는 게 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시어머니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의와 간섭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 후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눈 나빠진다고 했고 며느리가 손주에게 과자를 주면 밥을 안 먹게 된다고 했고 며느리가 주말에 늦잠을 자면 밥상을 차려놓고 방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본인은 전부 도움이라고 생각했지만 받는 쪽에서는 다르게 느꼈을 수 있다는 걸 이 사람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38,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와 동거가 시작됐으니 신혼이라는 게 사실상 없었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부엌에서 이미 밥을 짓고 있는 시어머니,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채널 이거 봐라 하는 시어머니, 주말에 남편과 외출하려 하면 나도 데려가라 하는 시어머니. 며느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집의 사적인 공간은 화장실 하나뿐이었던 겁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이 며느리에게 10년은 강산이 아니라 숨통이 변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집에 큰 싸움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참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들이 중간에서 버텼기 때문이지요. 40줄의 이 아들은 IT 회사 과장으로 아침 일찍 나가서 밤 9시 넘어서야 들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오면 어머니한테는 엄마 오늘도 수고했어 한마디 하고 아내한테는 고마워 잘 참아줘서 한마디 하는 게 이 사람의 중재 방식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양쪽에 한마디씩 던지고 안방으로 사라지는 시기였는데 그게 해결이 되었을 리가 없지요. 균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건 지난 봄이었습니다. 3월 어느 토요일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나와 손주 점퍼 지퍼를 올려주면서
감기약 챙겼냐고 물었고 며느리는 대답 대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잠깐,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시어머니의 귀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는데 그건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확히 들리진 않았지만 못 살겠어라는 세 글자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 선 채로 신발장 위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입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고개를 돌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부터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바뀐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눈이 바뀐 겁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건네면 며느리가 내라고 대답은 하되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것.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으면 며느리가 슬그머니 안방으로 들어간다는 것. 손주를 가운데 두고 셋이 밥을 먹을 때 며느리의 젓가락이 밥그릇과 반찬 사이를 오갈 뿐 한 번도 시어머니 쪽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 이 사람은 그걸 알아차렸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답이 돌아올 텐데 그 답이 두려웠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보지 못한 것, 정확히는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며느리의 핸드폰이었습니다. 5월이 되자 날이 풀렸고 시어머니의 불안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차가워지고 있었거든요. 전에는 퇴근길에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하고 문자를 보내오곤 했는데 5월부터는 그 문자가 뚝 끊겼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퇴근 후 하는 일이 하나 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곧장 안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길게 통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안 들렸지만 통화가 끝난 뒤 나오는 며느리의 얼굴은 늘 같았습니다. 입을 꽉 다문 채 눈자위가 붉어져 있는 얼굴. 시어머니는 그게 신경 쓰였지만 자기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깻잎전을 부쳤고 손주 유치원 소풍 도시락을 정성껏 쌌고 며느리 생일에는 아들 몰래 현금 50만 원을 봉투에 넣어 안방 화장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은 점점 더 읽기 어려워졌습니다. 깻잎전을 보고 어머니 기름 냄새가 집에 배요라고 했고 도시락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따로 싸놓은 샌드위치를 가방에 넣었고 봉투는 사흘이 지나도 화장대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봉투를 다시 가져오면서 손이 떨렸는데 그건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이 사이에 있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밤에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고 주말에도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별일 없지? 물으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아내한테 집에 문제 없어? 물으면 없어라는 대답이 돌아왔으니 이 아들 입장에서는 별일 없는 집이었던 거지요. 사실 이 아들에게도 약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낀 것이 불편해서 모르는 척하는 쪽을 택한 거였습니다. 갈등을 직면하는 것보다 회피하는 게 이 사람의 오래된 습관이었던 겁니다. 6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 소파에 며느리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화장실에 들어간 상태였고 손주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는데 발신자 이름이 시어머니의 눈을 잡아 끌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이었고 메시지 미리 보기에 이런 문구가 보였습니다. 짐덩이 오늘도 그랬어? 시어머니는 설거지 장갑을 낀 채 핸드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짐덩이. 그 두 글자가 눈에 박힌 뒤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핸드폰을 들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넘겨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싱크대로 돌아가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수세미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접시 하나가 깨졌고 파편이 손바닥을 긁었지만 이 사람은 피가 나는 손으로 파편을 주워 쓰레기통에 넣었을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밥을 차려놓고 손주를 깨우러 갔을 때 잠에서 덜 깬 7살짜리가 할머니 품에 안기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할머니, 엄마가 전화로 할머니 얘기하는 거 들었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뭐라 그러던? 손주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요, 짐덩이래요. 아이는 그 단어의 무게를 모릅니다. 짐덩이가 뭔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엄마가 쓴 단어를 앵무새처럼 따라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67의 귀에는 그 단어가 칼날이었습니다. 손주의 이마에 대고 있던 손등이 천천히 내려왔고 시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알겠다 하고 웃어 보였지만 입꼬리가 올라간 만큼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고 며느리는 평소처럼 잘 먹겠습니다 한마디를 하고 밥을 먹었고 아들은 평소처럼 커피를 타서 나갔습니다. 아무도 달라진 걸 모른 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밤 며느리와 아들이 잠든 뒤 시어머니는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낮에 끓인 미역국 냄비가 식어 있었고 냄비 뚜껑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물방울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에서 여행용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대체 무엇을 결심한 걸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집을 나가게 된다면 며느리의 핸드폰에 저장된 그 이름의 진짜 사연은 언제 밝혀지는 걸까요? 다음 날 새벽 4시 아무도 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행용 가방 하나와 검은 비닐봉지 2개에 짐을 나눠 담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약통, 돋보기 안경, 그리고 수첩 하나. 그게 이 사람이 이 집에서 가져가는 전부였습니다. 10년을 살았는데 가방 하나에 짐이 다 들어갔다는 건 이 사람이 이 집에서 자기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게 그만큼 적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손주 운동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작은 운동화의 끈을 가지런히 묶어주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나갔습니다. 행선지는 의정부역 근처 고시원이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 35만 원, 2평 남짓한 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방에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새벽 5시 반, 원래라면 부엌에서 밥솥을 열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다가 습관처럼 손을 뻗어 옆을 더듬었습니다. 밥솥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고시원 벽만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아들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야? 시어머니는 좀 쉬려고 나왔다. 걱정 말라고만 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 모자 사이의 패턴이었지요. 물으면 없다, 걱정하면 말라. 실제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없다고 말하는 게 이 세대의 어머니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나간 그 아침 부엌에 들어와서 빈 식탁을 보았습니다. 밥이 없고 찌개가 없고 반찬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아침 차려져 있던 밥상이 사라진 거지요.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 손주에게 주고 본인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출근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며느리의 표정이었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고 당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입술을 한 줄로 다문 채 현관을 나서는 얼굴. 그게 안도였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감정이었는지는 이 시점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시원에서 석 달을 버텼습니다. 기초연금 월 34만 원에 의정부 빌라를 뺐던 보증금 3천만 원이 통장에 있었으니 당장 굶을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밥을 지을 데가 없고 아침이면 손주를 깨울 일이 없고 저녁이면 며느리 퇴근을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 라면을 끓이는 냄새가 올라오면 이 사람은 방문을 닫고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이 집에서 하던 일, 밥 짓고 손주 돌보고 빨래 개고 그 모든 게 사라지니 남은 건 2평짜리 방과 시간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는 매번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좀 더 있으마. 아들이 이유를 물으면 시어머니는 말을 돌렸습니다. 짐덩이라는 단어를 아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걸 말하면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벌어질 게 뻔했고 이 시어머니는 자기가 나감으로써 그 집에 평화가 왔다면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며느리 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간 뒤 처음 2, 3주간 며느리의 생활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 늦잠을 잤고 거실에서 자유롭게 넷플릭스를 봤고 주말에 남편과 외출할 때 어머니도 갈래요? 걱정을 안 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진 거지요. 시어머니가 있을 때는 늘 반찬이 차 있었는데 이제 직접 해야 했습니다. 퇴근 후 반찬을 만들 체력이 없어 배달 음식이 늘었고 손주가 할머니 계란말이 먹고 싶어라고 할 때 며느리는 대꾸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 아들이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오른팔 골절로 깁스를 했고 한 달 이상 업무 복귀가 어려웠습니다. 외벌이가 된 상황에서 며느리가 혼자 살림과 손주 그리고 깁스한 남편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연차를 쓰고 야근을 줄이고 손주 하원을 직접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좀 와달라고 할까?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안 돼. 그 2글자가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준비된 대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에게도 감당 못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손주가 열이 39도까지 올라 응급실에 간 날이었습니다. 깁스한 아들은 택시를 잡을 수도 없었고 며느리가 손주를 업고 밤 11시에 노원구 응급실로 뛰었습니다. 접수하고 체열하고 수액 마치는 동안 며느리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지만 의사가 보호자 한 분 더 안 계세요? 라고 물었을 때 며느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급실 대기 의자에 앉아 수액줄에 연결된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있는데 이 사람의 눈에서 물이 흘러 마스크를 적셨습니다. 이 며느리가 생각한 것은 시어머니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건 아직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시어머니 쪽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생활 넉 달째 접어든 10월, 이 사람의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관절이 부어 주먹을 쥘 수가 없었고 계단을 내려가면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아깝다며 파스를 붙이고 버텼지만 어느 날은 화장실에 가다가 복도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옆방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었는데 그 사람이 가족한테 연락하세요라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한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연락할 데가 없어요. 가족이 없는 게 아니라
연락할 수 없다고 느낀 겁니다. 짐덩이가 전화를 하면 그게 또 짐이 될 거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계산한 거지요. 시어머니가 고시원에서 혼자 버티는 동안 이 사람이 매일 밤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첩을 펴고 숫자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서 고시원비와 생활비를 빼고 남은 돈에서 매달 20만 원씩 따로 빼서 다른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 통장의 이름은 손주의 이름이었습니다. 3,200만 원. 이 시어머니가 손주가 태어난 해부터 매달 조금씩 넣어 만든 교육비 통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고시원에 와서도 그걸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짐덩이라고 불린 사람이 짐덩이라고 부른 사람의 아이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건 이 대목에서 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방향을 바꿉니다. 시어머니가 나간 지 정확히 5달째 되던 날 아들이 어머니의 고시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손에는 예상하지 못한 물건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아들이 고시원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는 좁은 침대 위에서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아들의 오른팔에는 아직 깁스가 감겨 있었고 왼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서려 하자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엄마. 아들은 침대 맞은편 벽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평짜리 방에 2사람이 앉으니 무릎이 거의 닿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왜 나갔는지 알아? 시어머니의 손이 파스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아들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사흘 전 아들이 깁스 때문에 왼손으로 서투르게 밥을 먹다가 며느리의 핸드폰을 건드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이 켜졌고 카카오톡 대화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이었고 거기에 짐덩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대화를 위로 올려 읽으면서 짐덩이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알게 된 겁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며느리를 불러 물었고 며느리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그런 이름으로 저장한 적 없어. 아들이 연락처를 확인해 보라고 했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번호를 눌렀을 때 거기에 저장된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짐덩이. 며느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 보는 이름이었던 겁니다. 아들이 고시원 바닥에 앉은 채 시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파스를 붙이던 손이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고 그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수진이와의 대화를 처음부터 확인해 봤더니 짐덩이라는 이름은 넉 달 전쯤 바뀌어 있었다는 겁니다. 시기를 따져보면 며느리 친구 수진이가 집에 놀러 왔던 날과 겹쳤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샤워하러 간 사이에 수진이가 며느리 핸드폰을 만졌던 것이고 그때 연락처 이름을 장난으로 바꾼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직접 걸 일이 거의 없었기에 연락처 이름이 바뀐 걸 5달 넘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수진이가 왜 그런 장난을 쳤는지를 알아야 맥락이 맞습니다. 수진이는 며느리의 대학 동기로 본인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이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를 토로할 때마다 수진이는 그런 시어머니는 짐덩이지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고 그날 술을 한 잔 마신 상태에서 장난 반 심술 반으로 연락처를 바꿔놓은 겁니다. 아기가 있었느냐고 물으면 아기라기보다는 자기 이혼의 원한이 남의 가정에 번진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아들이 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누라는 나를 짐덩이라고 안 한 거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고시원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정부역 방면에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이 사람은 그 불빛을 한참 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5달이었습니다. 5달을 이 2평짜리 방에서 짐덩이라는 2글자에 찔려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병원도 안 가고 손주 목소리도 전화로 한 번 못 듣고 보낸 겁니다. 그게 오해 한 번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다음에 한 말은 아들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됐다. 이제 알았으니 됐다.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뭐가 됐어, 엄마? 집에 가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짐덩이라고 한 게 내 마누라가 아닌 건 알겠다. 근데 내 마누라가 내가 없는 게 편한 건 맞잖아. 아들이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장난을 친 거는 알겠는데 수진이한테 그런 말을 한 건 내 마누라잖아. 시어머니가 힘들다, 같이 사는 게 답답하다,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수진이가 짐덩이라는 단어를 떠올렸겠냐?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돌아가라, 마누라한테 내 얘기하지 마라. 나는 여기서 괜찮다. 아들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네 팔 다 나았냐? 아들이 깁스를 들어 보이며 거의 다 나았어라고 했을 때 시어머니의 시선은 아들의 팔이 아니라 아들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들 볼이 전보다 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손주 교육비 통장의 잔액을 적는 페이지였습니다. 3,200만 원. 이 사람은 그 숫자를 들여다보다가 수첩을 덮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시원 벽 너머로 옆방 사람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 자판기가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밤을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며느리가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한테 내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이미 아들이 고시원에 다녀온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의정부 고시원 주소가 찍혀 있었기 때문이지요. 며느리는 그걸 보고 며칠을 아무 말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저녁 손주가 잠든 뒤 거실에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 어머니한테 전화할 거야.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먼저 연락한다고 한 건 결혼 10년 만에 처음이었으니까요. 아들이 뭐라고 할 건데? 라고 물었고 며느리는 할 말이 있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회피가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아들도 5달 사이에 뭔가 달라진 거지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은 이미 어머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시어머니가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거기로 갈게요. 그 한 문장이 나오기까지 며느리의 목에서 무엇이 오르내렸는지 전화기 너머의 시어머니가 무엇을 느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통화가 끝난 뒤 며느리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을 때 화면에 통화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1분 42초. 10년의 동거와 5달의 분리 끝에 오간 첫 통화가 2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다는 건 이 두 사람 사이에 아직 풀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며느리가 의정부 고시원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는 조금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시원 계단을 올라 3층 복도를 걸을 때 벽에 뱃라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며느리는 코를 막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5달을 보낸 곳의 냄새를 그대로 맡은 겁니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가 처음 본 것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아니라 손이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시어머니의 손이 말라 있었고 손가락 관절이 부어올라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손에서 얼굴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5달 전보다 확연히 작아져 있었고 광대뼈 아래가 움푹 꺼져 그림자가 졌습니다. 며느리의 입술이 한번 떨리고 다시 다물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왜 왔어? 며느리가 대답 대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평짜리 방, 접힌 이불 하나, 벽에 기댄 여행용 가방, 침대 머리맡에 놓인 약통과 돋보기 안경. 며느리는 그걸 훑어보고 침대 맞은편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변명이 아니었고 해명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며느리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짐덩이라는 이름은 자기가 저장한 게 아니라는 것, 수진이가 장난으로 바꾼 것이라는 것, 그걸 자기도 아들한테 듣고 나서야 알았다는 것. 여기까지는 아들이 시어머니에게 이미 전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려는 순간 며느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근데 어머니,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이어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짐덩이라고 저장한 건 수진이가 맞아요. 근데 수진이한테 어머니 욕을 한 건 저예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슬리퍼 소리만 끌리듯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같이 사는 게 힘들었어요. 아침마다 밥상 차려져 있는 게 고마운 게 아니라 부담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쉬고 싶은데 거실에 어머니가 계시면 방에 들어가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주말에 남편이랑 둘이 나가고 싶은데 어머니 두고 가면 죄인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수진이한테 힘들다고 했고 답답하다고 했고 가끔은 어머니가 안 계시면 좋겠다고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파스 끝자락을 만지작거렸지만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진짜로 나가시니까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부엌에서 냄비 소리가 안 나요. 손주가 할머니 계란말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계란말이를 못 만들어요. 어머니가 밤에 거실 불 끄고 주무시러 가시면서 현관 문단속 확인하시던 그 소리, 찰칵하는 그 잠금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제가 잠이 안 와요. 며느리가 멈추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더니 비닐봉지를 들어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봉지를 열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건 미역이었습니다. 마른 미역 한 봉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역국 끓여주세요. 저 이번 주 생일이에요. 세상에. 시어머니는 며느리 생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새벽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밥상 위에 봉투를 놓아두었습니다. 올해는 그걸 못한 거지요. 고시원 방에서 며느리 생일이 지난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마른 미역 봉지 위에 올려졌습니다. 부어서 구부러진 손가락이 비닐을 움켜쥐었고 그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이 사람의 눈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도 울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울지 않은 채 2평짜리 방에 마른 미역 냄새만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짐 싸세요. 같이 가요. 시어머니가 대답 대신 여행용 가방을 끌어당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5달 전에 넣었던 옷가지가 거의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위에 수첩 하나를 올려놓고 지퍼를 닫는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손주 통장 정리한 거다. 며느리의 눈이 수첩을 향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수첩의 내용을 며느리가 알게 되는 건 좀 더 뒤의 일입니다. 고시원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노원구까지 40분 거리,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의정부 시내가 지나가고 도봉산 밑을 돌아 노원구로 접어들 때 시어머니가 택시 창에 이마를 대고 바깥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옆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화면에 아들에게 보내는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가는 중.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며느리가 한 글자를 더 붙였습니다. 집에 전송. 아파트 현관문이 열렸을 때 손주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7살짜리가 시어머니의 허리에 매달렸고 시어머니는 부어오른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들이 현관에 서 있었는데 깁스가 풀린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입을 달싹이다가 결국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르려는 것이었지만 컵을 드는 손이 흔들려서 물이 싱크대에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5달 만에 부엌에 섰습니다.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을 두르고 쇠고기를 넣어 볶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냄비에서 미역국이 끓는 소리가 올라왔을 때 이 사람의 등 뒤로 며느리가 다가와 섰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뭔데 하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할게요. 어머니도 섭섭할 때 섭섭하다고 말해주세요. 속으로 삼키지 마시고. 시어머니의 국자가 냄비 안에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라는 대답이 미역국 김 사이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며느리가 수첩의 내용을 알게 된 것은 설을 앞둔 때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가방을 정리하다가 수첩을 발견했고 그 안에 손주 교육비 통장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3,200만 원. 손주가 태어난 해부터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넣은 금액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그 수첩을 보여주었을 때 며느리는 한참 동안 숫자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고시원에 있던 5달 동안에도 이체 기록이 이어져 있었다는 걸 확인한 순간 며느리는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설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 옆에 서서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 하려고 물었고 며느리가 전 부치게 밀가루 풀어놓을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란히 선 두 사람 사이에 전을 부치는 기름 소리가 지글지글 올라왔고 거실에서 손주가 TV를 보며 웃는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짐덩이라는 2글자가 이 집을 뒤흔든 시간은 10달이었습니다. 그 10달 동안 시어머니는 고시원에서 파스를 붙이고 며느리는 빈 부엌에서 배달 음식을 시키고 아들은 양쪽 사이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친구의 장난 한 번이 가족 하나를 이렇게 흔들어 놓은 건 그 장난이 너무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쌓여 있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였을 겁니다. 오해는 풀렸지만 풀리지 않은 것은 각자가 삼켰던 말들이었고
그 말들을 꺼내기 시작한 건 미역국 냄비 앞에서였습니다. 그 뒤로 이 집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전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들이 나중에 주변 사람에게 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집 아침이 달라졌어. 엄마가 밥을 하시긴 하는데 이제는 마누라가 반찬 하나는 직접 해. 둘이 부엌에 같이 서 있는 거야. 예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풍경이지. 노원구 아파트 부엌 창문 너머로 새벽이 밝아올 때 그 집 부엌에는 불이 2개 켜져 있다 합니다. 하나는 밥솥 위에 불이고 다른 하나는 가스레인지 위에 불인데 누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는 날마다 다르다고 합니다.